논문을 작성하는데 3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여기다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이언티픽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interest to readership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가 something new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거하고 똑같으면 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가 달라야 돼요.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거가 아니고, 엄청나게 새로우면은 이제 발명가로서의 특허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발표된 거하고 뭔가 다른 거, 그렇지만은 진보된 거,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거고, 사이언티픽 메리트는 과학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게 상업적으로만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게 과학적인 논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독자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스텐트에 관한 논문을 우리 해양 생명학과에서 하는 그런 학술지에 제출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독자들에게 관심 있는 거. 이게 세 개의 3요소. 이거는 제가 오늘 4번을 더 강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논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리지널 아티클이 있고 리뷰 아티클이 있고 케이스 리포트가 있고 그 외에 이런 게 있어요. 리뷰 아티클은 챕터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저도 이걸 많이 썼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리지널 아티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티클을 위주로 이걸 리서치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걸로 오늘 강의를 할 거고, 오리지널 아티클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또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오리지널 아티클은 일단은 앱스트랙트, 초록이 있어야 되고, 인트로덕션, 머티리얼스,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 건데, 이 초록은 그 텍스트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걸 쓸 필요는 없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앱스트랙트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제가 1997년도에 썼던 논문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저자가 있고 논문 제목이 있고 앱스트랙트, 방금 얘기했던 앱스트랙트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materials and method, 내가 아까 김정화 선생한테 물어봐서 꼬막이란 걸 알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있고, 또 여기 이제 테이블도 있고, 예, 사진도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리절트에서도 이렇게 사진도 포함해서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 있고, 나중에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갖춰져 있어서 좋은 거는 논문을 쓰기가 쉬워요. 그런가 하면은 논문을 읽기도 쉬워요. 이제 논문을 하나를 쓴 사람은 논문을 읽기가 더 쉬운 거야. 왜냐하면 어느 파트에서 뭘 기술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쓰지 않았으면은 논문을 한번 써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어렵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디스커션도 어렵다고 하고 그러는데 인트로덕션을 쓰는 방법을 제가 요령을 알려주면 너무나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2패러그래프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패러그래프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하고 지금 현 상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꼬막에 헤마토사이트를 갖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헤마토사이트에 대해서 꼬막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있었지만은 무언가를 나는 뭘 하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들의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연구의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당연히 옛날에 실렸던 그 레퍼런스들의 그 레퍼런스가 여기가 있어야겠죠. 이게 리터레처가. 그게 백그라운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쉽게 썼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안 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인트로덕션하고 디스커션을
자세히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인트로덕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2패러그래프로 거의 끝나요. 그렇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더 써도 되는데 너무나 길면 안 돼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2페이지가 넘어간다든지 더블 스페이스로 했을 때 전체의 15% 이것도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능한 좀 짧게 쓴다. 그리고 시제에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non 네이티브 스피커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 그 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현재를 쓸 수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은 과거를 쓰면 돼요.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논문은 아무도 모르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로 다 써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아까 이제 그 조셉 래쉬가 썼던 팁스는 이 사람이 발표를 했고 언제에 실렸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팁스를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이제 현재로 사용하는 거죠. 자, 머티리얼스 앤 메소드는 가장 쓰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티리얼스 앤 메소드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 파트가.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거, 연구했던 것을 자세히 써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내가 쓴 논문을 보고도 이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을, 내 연구를 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순서적으로 했던 것을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질문을 했지만 우리 김정화 학생 같은 경우는 꼬막을 3종류로 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3종류인데 어디서 이게 구한 거고 3종류 중에서도 몇 개씩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쓰는 거죠. 했던 그대로 그런 거 쉬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뭐 이렇더라.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Materials and Method고 이거를 과거 past tense로 다 써야 돼요. 왜? 내가 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고 퍼블리케이션도 안 됐기 때문에 과거로 쓴다 그러면 돼요. 이것은 거의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리절트 섹션도 비교적 쓰기가 쉬운데 가장 중요한 코어예요, 이게. 그 페이퍼에.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이나 피규어를 가지고 아까도 내가 그 예를 보여줬지만 같이 써서 너무나 장황하게 쓰면 힘들으니까 더 일목요연하게 하려면 테이블이나 피규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통계적 의, 또 이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좀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실수를 하는데 아까 3요소 적었잖아요. 이 리절트에서는 이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디스커션을 해서는 안 돼요. 리절트를 다시 말해서 데이터만 얘기를 하면 돼요. 몇 퍼센트가 이게 나왔고 무엇을 데이터 중에서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고 몇 개를 했고 이런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게 꼬막에서 헤마토사이트를 해봤더니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 발표한 거고 무슨 의의가 있고 이런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나열을. 이게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이런 게 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까 Materials and Method에서 기술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리절트에서나 디스커션에서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리절트하고 Materials and Method하고는 거울 같아요. 거울. 이런 연구를 우리는 했다. 그게 Materials여야 되잖아요. 그 연구를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이게 리절트예요.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테니까. 리절트 섹션에서 피규어와 테이블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했고, 디스커션. 김정화 학생 하나 질문 더 할게요. 김정화 학생 마이크 좀. 김정화 학생 저 안 들리나요?
박동석 선생님. 박동석 선생님. 유대성 선생님. 어?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나요? 박동석 선생님. 네, 교수님, 유혜성입니다. 네. 왜 연결이 네. 잘 안 돼요? 네. 김종화 학생. 네. 아, 지금 잘 듣고 있었어요? 네? 잘 듣고 있었어, 내 강의? 아, 네. 잘 그런데 듣고 있었습니다.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했어요? 아, 마이크 준비가 늦게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지금 내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그 논문을 하나 쓰셨잖아요. 내가 그걸 예로 많이 들었는데 내가 네. 얘기하는 것보다 학생이 직접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 Result and Discussion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쓰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디스커션이랑 인트로덕션이 제일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인트로덕션하고 디스커션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인트로덕션 설명한 것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 아, 네. 많이 공감도 되고 도움도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디스커션을 내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정호 학생이 디스커션을 어떻게 썼는지 그 경험을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마이크 대고. 일단 첫 단락에서는 인트로덕션을 한 번 더 짧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리절트에 맞게 해석을 하나씩 달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쓰는데 아까 6개월 걸렸다고 그랬는데 네. 그 디스커션 쓰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디스커션이 한 2달, 3달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좋아요. 수정하고 그러고 해서. 내가 이제 고마워요. 고맙고 이 강의 들으면 디스커션 일주일 내로 끝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요. 네. 기대하고 자리에 가서 앉으시죠. 다른 학생들도 자세히 들으세요. 이것을 녹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못 들어도 나중에 그 녹화를 논문 쓸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많이 나가니까 아무튼 이 디스커션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부러 우리 김종화 학생을 내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디스커션은 아까 리절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리절트에서 디스커션, 우리 의견을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디스커션은 우리 의견을 쓰는데 가장 좋은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리절트까지 했을 때 내가 이런 걸 새로 발견했고 이런 말을 막 하고 싶거든. 이건 내가 세상에서 처음이다. 이거는 새로운 something new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리절트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거야. 첫 패러그래프부터. 첫 패러그래프에서 그렇게 해요. 아까 김정화 학생이 한 것처럼 인트로덕션을 리피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트로덕션을 리피트하면은 결국 백그라운드를 리피트한다는 얘기거든. 백그라운드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연구를 다시 반복해서 쓰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도 하고 네 번째도 하고 그래요. 가장 많은 실수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다 갑자기 컨클루전을 갑자기 우리 결론을 얘기하는 이것 보고 flight of idea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로직하지 못하다 그런 거야. 그래서 디스커션 섹션을 가장 쉬운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시 말해서 리절트에서 나온 결론 딱 한 패러그래프를 여기서 써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김종화 학생 논문을 안 읽었지만 이 세 종류의 조개에서 헤마토사이트를 했더니 꼬마 것이 가장 좋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걸 여기를 딱 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쓰기 쉬워요. 꼬막이 그랬는데
다른 거 바지락하고 해보니까는 또 이런 거더라. 이제 두 번째 비교를 하는 건 있는데, 여기부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내가 헤마토사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보고를 했더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우리 보고는 그거하고 다르더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거를 얘기하려면 다른 사람들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제 그 결론이 또 다른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를, 우리 것을 내가 아까 그 김종화 학생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걸 당신이 공학적으로나 어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이걸 해보니까 이거 논문 가치가 있지만 실용화도 가능하겠다. 그렇지만은 한계점이 있어요. 이걸 했더니 우리가 꼬막을 너무나 적게 사용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재료를 갖고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잘 알거든. 그래서 이런 연구가 한계점이 있다. 이거 쓰기 쉽잖아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간단하게 컨클루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디스커션을 절대로 길게로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처음에 딱 한 패러그래프 쓰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걸 두 번째나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리미테이션을 쓰고, 다섯 번째는 컨클루전을 써요. 다섯 패러그래프, 그렇지 않으면 여섯 패러그래프 이상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논문 쓰기가 일목요연해지고 또 군더더기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너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논문이 6패러그래프를 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앱스트랙트는 쓰기가 가장 쉬워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쓰라고. 왜냐하면 그 인트로덕션에 퍼포스 섹션이 있잖아요. 그것을 짜집기 해서 넣으면 돼요. 카피하고 갖다 넣으면 돼요. 이것을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이걸 권장을 해요. 같아도 돼요. 이거는 같은 적이니까. Materials and Method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쪽에다 또 copy and paste 하면 돼요. 리절트는 아까 그 리절트 섹션에서 중요한 데이터만 copy and paste. conclusion은 우리 그 디스커션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거의 일부, 다 하려면 안 되니까 일부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쓰기는 가장 쉬워요. 타이틀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타이틀을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왜냐하면 그 앱스트랙트는 텍스트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짜집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타이틀은 그 앱스트랙트의 요약이에요. 타이틀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타이틀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논문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타이틀이 좀 섹시하고 그러면은 이게 읽어보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스킵해버리고 그런 거니까 이게 타이틀이 중요해서 그 논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논문을 읽으려고 하는 유인을 하는 그 게이트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할 사람도 있고 그럴 건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 우리 아들이나 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자기, 그렇지 않으면 그 마누라의 그 자궁에서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나오면 딸이 나오면 뭐라고 이름을 치자. 아마 그 김정화 학생의 부모님도 그 정화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딸 이름을 이렇게. 요즘에는 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10개월이 안 돼도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별이 되면은 이제 딸이구나. 그래서 딸 이름으로 이렇게 지려고 하고, 그러듯이 논문 제목도 똑같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처음에 논문을 쓰기 전에
테이블하고 피규어를 이렇게 만들어요. 아, 이건 피규어는 이걸로 하고 테이블은 이걸로 해서 그거를 보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머티리얼스 앤 메소드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절트 쓰고 인트로덕션, 디스커션, 앱스트랙트,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은 처음에 이름 하나 줘주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고치고. 그러다 마지막에 타이틀을 줍니다. 이거 논문 한번 퍼블리케이션 되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 논문을 하나 작성을 다 하고 나면은 아까 김정호 학생도 6개월 걸리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논문을 읽고 또 읽고 10번 읽고 교수하고도 10번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오탄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한번 다시 앉아서 서브미션 하기 전에 이 타겟 저널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봐야 되고 레퍼런스는 제대로 돼 있는가, 피규어는 제대로 돼 있는가, 또 이게 숫자는 다 맞는가. 앱스트랙트 숫자하고 텍스트 숫자하고 틀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이유는 텍스트를 이제 쓰기 전에 앱스트랙트를 써놓고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환자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앱스트랙트는 10명이었는데 여가 15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퍼스트 오스는 다시 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15명이 그냥 10명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10명이 15명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때 혼자 논문을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공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같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얘기를 할 테니까 더 자세히. 그래 이제 논문을 서브미션 하는 건 쉽잖아요.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해서 쏙 서브미션 하고 그다음에 타이틀 페이지도 있고 또 이게 트랜스퍼 이걸 하잖아요. 우리 이제 카피라이트를 또 넘겨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공동 저자들 사인도 하고 이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서브미션을 하면 일단은 그걸 보는 사람이 에디터 인 칩이 보지 않고 또 사무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에디터 인 칩이 봐가지고 이건 논문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리뷰를 돌리고 무조건 돌리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 그러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뷰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능하면은 좀 가치가 없는 논문은 여기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보냈다. 그러면 2명이나 3명한테 보내는데 2 내지 3주 만에 답을 다 오고 그래서 보내요. 대부분은 좋은 저널은 이제 제출하고 나서 4주 이내에 결과가 와요. 근데 어떤 거는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논문은 가능하면 안 내는 게 좋아요. 그 가치가 없는 논문이긴 한데 아무튼 대부분이 그 12주 내에는 이제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됐다 안 됐다 알고 리비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리뷰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2가지인데 하나는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이 논문에 가치가 있다. 좀 실리도 되겠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거 하는 거고 2번째는 그 논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리비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 2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옥석을 가릴 때 뭘 하냐?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널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scientific merit가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1에서 10으로 나눠서 가장 가치가 있었는데 10. 이게 순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interest readership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 여러분들 3요소 중에 벌써 2개가 나와 있잖아요. 오리지널리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이라서 그런 것들을 토탈 해가지고 오버올 레이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번 이상이 간다. 그러면 좀 채택이 되는 거고 5번이면 애매하고 여기서부터는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해갖고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됐으면 그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답을 하면은 결과도 빨리 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리뷰어들이 이렇게 의견이 100개가 와요. 이거에 일일이 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지적을 할 건가 하는가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뷰어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적한 것을 가능하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령 좀 나쁜 걸 지적했다가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고 보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얼두당도 안 하는 경우에는 좀 리버시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 패션 투 패션 이게 리플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리플라이 이 사람이 리뷰가 2번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런 걸 일일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견하고 좀 달라서 이럴 때 좀 내 의견을 내고 그럴 때 겸손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아까 그 라디올로지에 실려가지고 그 미국에서 초빙이 했다고 했을 때 그 식도 스탠트인데 80개의 그 지적이 있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이걸 다 일일이 논문 하나 쓰는 것보다 힘들 정도로 그렇지만은 이걸 그래서 참 오래도 걸렸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것을 다 답을 하고 나니까 이게 내 논문이 아닌 거야. 그냥 다른 사람 논문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리뷰어들의 지적한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문이 한 달도 안 돼서 3일 만에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보냈지 그럴 필요가 없고 이건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떨어져 갖고 온 거야. 이것 보고 인하우스 리젝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논문을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괜히 그 리뷰어한테 보내면 시간도 걸리고 또 우리 이게 떨어질 거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마음을 돌려잡고 여기에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는 점도 알고 리젝션 됐을 때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이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1년,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 노력을 다 했는데 떨어져서 왔다. 그럼 실망이 되죠. 그런데 그날은 좀 여러분들도 그 논문을 안 보는 게 좋아. 그래서 한 하루나 이틀은 좀 쉬고 다시 한번 보아서 리뷰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학술지일수록 그 한계가 있어요. 뭐 10%밖에 안 되는 저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90%는 떨어지는데 내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되려고 하는 욕심일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건 좀 당연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렇지만은 다시 배울 기회를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이 다음에는 많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리젝션 돼 있으면 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라디올로지에 떨어진 거 20개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니까 그 lack of originality 아까 3요소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scientific merit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interest leadership 부족한 거야. 영어가 나빠서 그런 경우도 또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경우 그 오리지널리티가 좀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내가 헤지테이트 이것을 좀 이게 받아들일까 말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마지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도 있지만 그런다고 이렇게 팬시하지도 않고 이럴 때는 이제 떨어뜨려 버리면서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오리지널리티가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한번 떨어뜨리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또 학술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류 학술지에 꼭 되려고 하지 말고 이제 2류나 3류에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라디올로지가 1류인데 여기 떨어졌으면 또 고쳐서 2류에 내면 되는데 그대로 내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한 얘기를 다시 보고 고치면서 좀 하는데 또 이 가이드라인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3,000자 이상 쓰지 말라 4,500 그대로 되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가이드라인 다시 보고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팁스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non-native writer가 채택도 쉽고 그 다음에 쓰기도 쉬운 팁이 있는가? 팁이 있어요. 6개 팁이에요.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이제 얻은 팁인데 이것은 non-native English writer 여러분들처럼 1번 노트를 하라. useful English 이것은 이제 직접 보면서 할게요. 자, 제 1번 많은 논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많이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논문 쓰기 전에 여러분들 아마 논문을 읽을 텐데 그때 좋은 그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그거를 요즘에는 다 이게 또 카피도 되잖아요. 이게 PDF 파일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 컴퓨터에다 세이브를 해놓으면 돼. 옛날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 썼는데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 다른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영어 표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머티리얼스 메소드 지금은 안 보죠 내가. 그렇지만은 30개 논문을 쓸 때까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표현들이야. 지금도 뭐 세월이 지나도 같은 표현은 지금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리고 논문을 쓸 때 그렇지 않으면 논문을 쓰기 전에 나하고 비슷한 논문에 가치 있는 영어 표현을 이렇게 좀 세이브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템플릿을 만들라는 거예요. 템플릿이 뭐냐면 아까 이제 김정호 학생도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하나 템플릿이 생긴 거예요. 그걸 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서브미션 했던 것을 세이브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쓴 논문을 쓸 때는 좀 더 쉬워요. 세 번째는 더 쉽고 10개 이상 넘어가면 아주 쉽게 시작해요. 그런 이유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를 아까 내 스텐트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몸에서 꺼낼 수 있는 스텐트를 내가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뭔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알아둘 것은 똑같은 제목이야. 이 드리버블 스텐트라고 한 거를 이 가장 좋은 라디올로지에 실렸던 건데 1997년도에 실렸어요. 이게 식도에 실렸던 거야. 식도. 그런데 1999년도에 또 실렸어. 이거는 트라키오 브론키얼 스트릭처라고 해서 우리 기도예요. 식도하고 기도는 장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동물 실험됐어요. 그 요도에서. 그러니까 장기가 다르는 거야. 또 나중에는 환자한테도 요도에서 썼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하고 이거는 스텐트는 비슷하지만 장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환자 숫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쓸 때는 논문은 난 그대로 그 첫 번째 걸 갖고 시작했어요. 그 템플릿을. 그러면서 식도에서 기도로 장기 이름 바꾸고 환자는 20명에서 35명 바꾸고 뭐 이런 식부터 간단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가 쉬운 거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긴 논문을 쓰지 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능하면 짧게 써야 돼요. 디스커션도 그러고. 왜 그래야 되냐? 에디터나 리뷰어들이 긴 논문을 싫어해요. 짧은 논문을 좋아해요.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non-native writer들이 긴 논문을 쓰면 그 에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짧은 논문을 또 써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리뷰어들이 빨리 돌려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많은 논문을 엄청나게 리뷰를 많이 했는데 긴 그 원고를 볼 때는 그날 하기 힘들어요. 그냥 책상에다 뒀다가 주말에 해야지. 근데 짧은 거는 오늘 지금 빨리 해버릴까? 이렇게 하고 그랬다가 책상에 둔 거를 나중에 이제 한 2주 되어 가면 아이고 빨리 보내야 되는데 해갖고 막 부랴부랴 하니까 이게 좋은 리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막 떨어뜨릴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숏 피리어드 오브 타임이 뭐냐면 아까 우리 김정화 학생이 6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논문 1년 걸렸어요. 근데 길게 잡으면 안 돼요. 길게 잡으면 나중에 흥미가 떨어져서 저는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1개월 넘기지 말라고. 1개월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왜 1개월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다음에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1개월 내에 끝내라. 그리고 짧은 논문을 쓰라는 것이 세 번째 팁이고, 네 번째는 그 영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제주대학에서도 SCI 논문 내면 그 대학에서 아마 서포트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서포트 하잖아요. 근데 제가 논문 쓸 때는 대학에 서포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 제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잉글리시 에디팅 서비스를 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 논문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떨어져 갖고 이렇게 왔어요. 영어가 이거 형편없다, 이해하기도 힘들다, 이거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논문은 굉장히 좋은데 영어가 형편없다. 그렇지만 좀 다시 리비전을 해오면 내가 봐주겠다, 그런 게 있어요. something 오리지널리티가 강한 논문은 영어가 좀 안 돼도 이렇게 실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오서십 컨퍼런스인데, 이게 다음 타픽에 이제 키가 돌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이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모티베이션이. 우리 김종호 학생도 벌써 3개를 더 쓴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2,000명이 넘는 그 학생하고 의사하고 연구원, 간호사, 방사선사를 논문 작성을 가르쳤어요. 이 강의를 통해서도 했지만 그 오서십을 통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 사람 하나 내가 소개할게요. 이게 유진 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 3학년이었었는데, 학생이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너한테 가서 논문 작성을 배우고 싶다. 무슨 미국에서 나한테 오냐. 미국에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나한테 오려고 그러냐?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논문을 보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미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1년 동안 리서치 이어가 있는데 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 있으면 돈을 다 대줘요, 대학에서. 근데 미국 바깥으로 나가면 본인이 돈을 대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걸 무릅쓰고도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논문을 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코넬 대학이죠. 코넬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대학병원인데, 근데 프로그램 봤을 때 UCLA나 그 스탠포드나 이런 존스 홉킨스가 우리가 여기보다 낫다. 나 여기서 지원을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영어 논문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서 인터뷰할 때 쉬울 것 같다. 그래서 그 레디올로지스트 되기가 굉장히 치열하니까 너한테 가서 이렇게 배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와라 그랬어요. 와갖고 1년 동안 밤낮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영어를 가르쳤어요. 또 어떤 학생들을. 그래갖고 돈을 벌어서 본인 1년을 있었었는데, 여기 보세요. 1년에 27개 논문을 썼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나도 이렇게 써본 적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제1저자로 14개를 썼어요. 대단한 열정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1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코넬의 완전히 역사에 남았어요. 그리고 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다 통과됐는데 질문 아무것도 안 했대. 너 왜 한국으로 갔냐? 어떻게 너 이렇게 논문을 썼냐? 그렇게 해서 UCLA가 가장 이게 영상학과는 이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 친구는 레지던트하고 펠로우 마치고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도 나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채. 자, 그리고 스트롱 모티베이션은 그렇게 쓰고 싶은 용명이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누구라든. 이게 제 첫 논문인데, 1989년, 좋은 논문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내가 전북대학교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전북대학교에 있으면서 시골에서 논문은 쓰고 싶은데 자료가 없으니까 우연히 이 간에 있는 간 동맥에 이렇게 에뉴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개 갖고는 안 되니까 국내에 다른 대학에다 막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도 하고 했더니 서울대학에 한 케이스가 있고 원광대학에 한 케이스, 4케이스를 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논문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전북대학교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전북대학교 논문 많이 쓰시면 의과대학 영어로 논문 쓴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생리학 교실에 이 조경희 교수님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의사니까 저분도 의사였지만 물론 이제 임상이니까 기초하고는 이분은 키드니에 대해서 논문 썼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쓰는가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이제 전북대에서 일부러 서울대학교 가서 교수들을 만났는데 논문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그래갖고 노하우 있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회에 외국 사람들 오면 다 물어봤어. 그러느라고 이거 쓰는데 1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1년 걸린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다행히 이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이렇게 팁을 얘기를 했는데 이 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티베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좀 처음에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좀 노력을 좀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든 확실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논문을 못 쓴다 그러면은 그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